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심리적인 어려움의 모든 근원에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죠.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해소되지 못한 트라우마나 상처들이 신경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얘기했고, 모든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 트라우마라는 것이 심리적 어려움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나의 기분 나쁨이나 불쾌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보통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표현해서 뭐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라든지, 또는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는 서로를 어떤 거든지 이해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거나, 또는 나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고 괜찮아지는데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의존적 성향이나 약간 회피성 성향이 있을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문화적으로도 동아시아의 어떤 화문화, 관계에서 좀 조화롭고 화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감정적인 걸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도네 철학 하시는 분들은 도네 철학의 맹자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자의 이제 유학, 성선설이 전해 내려와서 성리학에 스며들었고, 성리학이 이제 우리 조선의 정치 철학이자 이념이자 문화의 기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사상에 보면은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을 극도로 이제 꺼려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상대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들이 우리 문화에 깔려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스토리까지 합쳐지면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 표현,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왜 그냥 놔두면 안 되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경증, 우리가 흔히 우울, 불안, 강박이라고 하는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을 좀 끌어들여 보면,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울, 불안, 강박, 히스테릭, 이런 신경증적인 증상의 핵심은 감정 또는 욕구에 대한 억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표현돼야 되고 드러내야 될, 접촉해야 될 어떤 감정이나 욕구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억압시켜 버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억압된 그 감정들이 절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말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심리적인 문제에서는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들이 올라오니까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쓰고, 그런 방어 기제들이 불건강한 상태로 고착화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상, 신경증적 증상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또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신경증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고통의 강도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불안과 관련된 신경증 중에 이제 강박 이라는 게 있죠.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되돌아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거의 남들은 모르는데 머릿속은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박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감정이나 욕구들을 억압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강박증 같은 게 이제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강박증, 대표적인 강박증이 이제 손을 열심히 씻는 거죠. 아무리 씻어도 좀 더러운 것 같고 찝찝함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을 씻고 이제 손잡이에 또 닿으면 안 되니까 물을 끼얹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손잡이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심한 경우에는 아무리 손을 닦아도 이 병균이 죽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손바닥을 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이겠지만, 우리는 이런 강박적인 행동이나 어떤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은 이런 강박증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불쾌한 얘기를 들었어요. 또는 기분 나쁜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는데 그런 것들을 눌렀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부모나 또는 가족으로부터 심한 어떤 모욕적인 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감정은 분노나 공격성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었거나 안전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억압하게 되면 그 공격성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올라온다는 거죠. 무의식에서 의식 쪽으로. 그랬을 때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강박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면, 이 손에 묻어있다고 생각하는 이 찝찝한 이 병균이라는 것은 나의 공격적 생각들, 욕구들,
그러니까 나의 공격성이 치환돼서 이 병균으로 이제 치환이 된 거고, 이 병균을 계속 손을 씻음으로써 나의 이 부모에 대한 공격성이나 가족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계속 죄책감 때문에 씻어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압의 산물은 이런 심한 신경증의 대가를 치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분노 감정이 억압되게 되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는 우울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메커니즘은 어떤 거냐면, 원래 분노 감정은 바깥으로 적절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분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현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했을 때 처벌이 왔거나, 또는 내가 했을 때 상대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또는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거나, 그랬을 때는 그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 그 분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책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화를 낸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심한 자책의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아가 빈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로 툭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우울증 환자가 이런 자책의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이 자책의 말이 있는데 주어만 조금 바꿔보면,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그 모양이야? 엄마는 왜 딸인 나에게 제대로 대해주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분노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꿔서 말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이해 못해주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런 자책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 환자는 바꿔보면 그거는 상대, 헤어진 연인에게 하고 있는 말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너는 사귀는 사람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해주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보통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압됐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해나 이제 자살 욕구도 이런 분노 감정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눌러버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거나 또는 알아차리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이거를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속 누른다고 해서 보통 관계가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는 계속 그런 것들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무뎌지고 상대도 그게 무뎌지게 되면 자동화 시스템이 벌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상처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결책 첫 번째는요, 먼저 내가 불쾌하다는 것을 또는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뭐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무한하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내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고 수치스럽고 불쾌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의외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많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내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나에게 저렇게 심한 모욕의 말을 하거나, 또는 이제 형제자매가 나를 수치를 줬을 때 왜 나에게 저런 얘기를 하지? 아, 화가 난다. 하지만 참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봐야 소용이 없거나, 또는 나만 참으면 된다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거나, 또는 감정 표현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라는 어떤 또 내사된 신념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내 감정은 느껴지는데 굳이 표현하지도 않고 내색도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에너지 안에 있는 분노 감정이나 에너지들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강박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특징이, 많이 참는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새 그 생각을 처리하느라고 잠을 잘 못 이뤄서 불면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부탁도 하지 않고 표현도 하지 않고 굳이 관계 맺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혼자 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돌보고 혼자 노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감정을 표현했을 때 거절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문제로 보면 자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강박, 그러니까 불안을 삶의 기저에 깔고 있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뭐냐면 에너지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런 흥분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품어져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내가 굳이 누르지 않아도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앞서서는 분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지만 표현하지 않는 거라면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깊이 눌려져서 아예 느껴지지도 않고 약간 무감각한 상태, 약간 사물화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둔감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욕구인지 내가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상처가 났는지 내 몸에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여럿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다 같이 웃는데 잘 못 웃는다든지 혼자서 멍한 상태가 된다든지 혼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편향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물론 분노 감정이나 또는 나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되게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걸 안 볼 수 있어서 안전하긴 한데 긍정적인 것도 같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이나 창조적 에너지나 이런 것도 같이 끊어지기 때문에 뭔가 큰일은 벌어지지 않고 감정의 동요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 무기력하고 만성적인 우울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접촉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소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소외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적인 소외,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끊어지고 외적으로 소외 현상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내적인 소외, 나 자신과도 관계 맺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굳이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외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그런 감정이나 욕구들이 또 우회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신경증적인 증상들, 뭐 아까 말한 대로 강박이나 또는 공황이나 우울로 터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전치라고 하죠. 방어 기제 중에 전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눈을 이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성이 막 나간다든지 또는 은근히 이제 수동 공격의 패턴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내 감정과 욕구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차림만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증상을 해결하는 첫 번째가 무의식의 의식화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통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적인 영역에 올라왔을 때 비로소 컨트롤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해석하는 것보다 내 감정과 욕구를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어보려면 김치찌개의 성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맛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정이나 욕구는 관념이나 이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행복한 건지 또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울한 건지를 알아차려 보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행복한 감정 중에서 즐거운 건지 편안한 건지 안심이 되는 건지 기대가 되는 건지 희망차는 건지 이런 식으로 화가 났는데 어이가 없는 건지 황당한 건지 불쾌한 건지 분노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분화시켜서 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욕구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를 구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굳이 표현을 우리가 다 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되도록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때도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나랑 몇 번 안 보고 끝날 사이면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나와 오랫동안 함께 근접거리에서 중요한 관계 맺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참기 어려운 것들은 표현을 해봅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꼭 그 사람과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철학도 이제 석박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좀 끌고 와서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과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올바른 길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 우리가 이 내용의 맥락으로 보면은 관계에서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이라는 거는 먼저 우리가 흔히 이제 충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고 중용의 충에 대한 해석은 진기지휘 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기, 나 자신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저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계에서 올바른 길은 첫 번째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소외시키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표현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를 해석하면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소불용,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물시여인, 타인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황금률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과 타인에게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올바른 길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타인에게 시키지 않는 것,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타인에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을 기준 삼아서 타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감정 표현을 했는데 아야 너 뭐 그런 거래, 친구 장난한 거잖아, 야 너는 가족끼리 그런 말도 못하냐,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너 진짜 별나다 라든지, 난 다 너 잘 되라고 한 얘기야, 근데 네가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할게, 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 마음에 비추어서 타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기소불용 물시어인은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과 관련된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불쾌한 감정이나 느낌들을 표현했을 때 그런 식의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면 저는 저 사람은 그런 공감 능력이나 이해에 대한 컨셉이나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거리두기를 좀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상처를 받긴 했지만 이런 사람을 옆에 뒀다가는 나중에 정말 크게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면서도 상대에 상처를 주면서 쿡쿡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숨 쉬듯이 무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그냥 표현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은 큰 데미지를 먹고 몇 년씩 지나면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 간단하게 한 번 입고 좀 불쾌한 마음 들고 이후에 있을 큰 리스크를 하나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까지 해보셔야 되는데,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굳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가늠하게 해주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고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계하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 5명 정도를 쭉 펼쳐놓고 그들의 특성이나 상황을 보면 5년 후의 내 모습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옆에 두는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